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둥서가 유치장 면회실에서 오열했어요. 손목에 찬 수갑이 차갑게 빛났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것 같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 제발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네 애들? 내 조카들 걱정은 처음부터 너한테 없었잖아. 면회 시간 종료벨이 울렸어요. 동서가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동서가 저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님 장례비 3천만 원도 동서가 가로챘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보자. 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주부 박미선이에요. 결혼한 지 33년 됐고 남편 최진수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해요. 우리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점심도 거르고 저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살았죠. 그렇게 모은 돈이 1억 5천이었어요. 거기에 아파트 전세금 8억까지 합치면 우리 재산이 9억 5천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지?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통장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이 돈으로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사고 싶어요. 은퇴하면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을까?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작년 5월 시동생 최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애들이 둘인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동생네는 경기도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조카가 11살, 9살이니 확실히 좋긴 했죠. 그래서?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 전세금이 모자라요. 얼마나 모자란데? 5억이요. 지금 사는 집이 3억인데 옮기려는 집이 8억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억이나? 네, 형수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동생이 집 옮기는데 동이 모자란대요. 얼마? 5억이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5억?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딨어. 전세금 8억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인데? 그래도 동생인데요. 가족이잖아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생네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 근데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잖아. 그래도 조카들 생각하면 형수,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지.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죠. 조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좁은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 집에 못 놀러 가는 모습,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우리 그냥 도와주면 안 될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을 설득했어요. 당신은 동생 생각만 하네? 그래도 가족인데요. 우리 나이면 아직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조카들은 지금이 중요할 때예요.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차용증을 쓰라고 해. 그리고 이자는 연 3%. 여보, 그게 무슨... 아니면 못 줘.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형제간에 원수 돼. 저는 동의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다음 날 시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 우리가 돈 빌려줄게. 정말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채용증 쓰고 이자는 연 3%야? 네, 단영하죠. 형님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일주일 후 시동생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동서 김은희도 함께였죠.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각자 방을 쓸 수 있어요.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남편이 차용증을 꺼냈어요. 자, 여기 사인해. 시동생이 차용증을 받아 꼼꼼히 읽었어요. 형님, 저희가 3년 안에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 우리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동사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사인했어요. 저도 같이 책임질게요, 형수님. 고마워. 저는 동서의 말을 믿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에서 8억 원을 빼서 시동생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시동생과 동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 꼭 갚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후회 안 하지? 아니요, 가족 도와준 건데 뭘 후회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통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동생네가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수님, 저희 어제 이사 왔어요. 집이 정말 넓고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조카들도 좋아하고.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각자 방 생겨서 신났어요. 저는 기뻤어요. 우리 돈으로 조카들이 행복해졌으니까요.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내가 동생 집 한번 가봐야겠어. 그래요, 같이 가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시동생네 새 집에 갔어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경기도 신도시 단지였는데 깨끗하고 넓었어요. 형님, 형수님, 어서 오세요. 시동생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넓었어요. 거실이 40평은 되어 보였고 방도 4개나 됐어요. 와, 진짜 좋네. 남편이 감탄했어요. 그죠? 다 형님 덕분이에요. 조카들이 뛰어나와 인사했어요. 구모부, 우리 방 보러 갈래요? 그래, 가자. 조카들 방은 정말 예뻤어요. 책상, 침대, 옷장까지 새로 산 거였어요. 우와, 다 새로 샀네? 네, 형수님. 이사하면서 가구도 좀 샀어요.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동서가 과일을 깎아내왔어요. 형수님, 많이 드세요. 고마워. 저는 사과 한 조각을 먹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집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했어? 동서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건 저희가 같이 했어요. 같이? 네, 부부 공동명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지. 부부니까. 근데 왜일까요? 동서의 표정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동생, 잘 지내? 네, 형수님, 잘 지내요. 집은 편해? 네, 정말 좋아요. 애들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차용증 있잖아. 이자는 언제 줄 거야? 그게... 형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바빠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해.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자를 칠 여유가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가구도 새로 사고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동생이 이자를 아직 안 줬어요. 뭐? 벌써 2달 지났는데? 네, 바쁘대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내가 조냐해볼게.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야, 진호야, 형이야. 네, 형님.
이자 줄 거지? 아, 그게 형님, 죄송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다음 달? 약속이야. 네, 약속해요. 다음 달이 됐어요. 근데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했어요. 동생, 나야? 네, 형수님. 이자 줄 거라고 했잖아. 아,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급한 돈 쓸 데가 있어서요. 급한 돈? 네, 애 학원비 내야 하거든요. 학원비? 네, 애들이 영어학원 다니는데 300만 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동생, 우리한테 이자는 못 주고 학원비는 300만 원씩 내? 형수님, 애들 교육은 중요하잖아요. 우리 돈도 중요해. 우리가 8억이나 빌려준 건데. 알아요, 형수님. 제가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만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돈은 빌려놓고 이자는 안 주고. 여보, 동생한테 제대로 말해야겠어요. 그래,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남편이 시동생한테 강하게 말했어요. 야, 진호야. 형이 참고 있는 거야.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됐어. 이번 달 말까지 이자 450만 원 줘. 3개월치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달 말에도 시동생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예요. 은희야. 무슨 일이야? 저기 이자 건인데요. 알아. 동생한테 얘기 많이 했어.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사정이 어렵다니? 제가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뭐? 회사를 그만뒀어? 네. 애들 돌보는 게 힘들어서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은희야, 그럼 수입이 없잖아. 그래서 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내년 초까지요. 그때까지 제가 다시 일자리 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이자도 제때 못 주는데 원금은 언제 받을까요?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도 걱정됐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돈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동생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그 주 토요일, 남편이 시동생을 만났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죠. 2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동생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내년 초에는 꼭 주겠대. 정말? 응. 근데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8억이라는 거금이 제대로 돌아올지 걱정됐어요. 옆에 누운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안 자요? 잠이 안 와.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석 달이 더 지났어요. 시동생은 여전히 이자를 주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여보, 이거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생이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거지 모르겠어. 어느 날 저는 혼자 결심했어요. 시동생네 집에 직접 가보기로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철을 타고 신도시까지 갔어요. 1시간 반이나 걸렸죠. 시동생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봤어요. 누구 찾으세요? 저기 603호 최진호 씨 집인데요. 아, 603호요? 거긴 김은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김은희 씨요? 네, 등기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진호 씨는요? 최진호 씨 이름은 없던데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부부 공동명의라고 했는데 동서 혼자 명의라니. 저는 경비실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어요. 시동생네 아파트 주소를 검색했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볼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5,000원을 결제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어봤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소유자 김문희, 지분 10분의 10. 동서 혼자였어요. 시동생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동서한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야, 나야.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나 지금 너희 아파트 앞이야. 네? 동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명이가 너 혼자더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님, 그게 부부 공동 명의라며 거짓말한 거야? 형수님,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당장 내려와. 아파트 정문 앞이야. 10분쯤 지나서 동서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형수님, 은희야, 정직하게 말해. 왜 집이 너 혼자 명이야? 그게 형수님, 저희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 시동생이 빚이 좀 있거든요. 빚? 네, 옛날에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요. 그래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했어요. 빚쟁이들한테 집 뺏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동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죄송해요, 형수님. 말씀드렸으면 걱정하실까 봐. 걱정? 지금 더 걱정되는데? 집이 네 명이면 나중에 문도 생기면 어떡해? 형수님, 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시동생 빚 때문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동서가 계속 애원한 얼굴이라 더 따지지 못했어요. 알았어. 근데 이자는 언제 줄 거야? 벌써 6개월이 넘었어. 다음 달까지요. 꼭 드릴게요. 약속이야? 네, 약속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시동생 빚이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동서가 거짓말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시동생네 집이 동서 혼자 명이라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등기부에 동서 이름만 있대요. 그럼 진호 이름은 없어요. 남편이 욕을 했어요. 이 씨들이 우리 돈 먹을 생각이구나. 아니에요. 동서가 시동생 빚 때문이래요. 빚? 무슨 빚? 친구 보증 잘못 써서 빚이 있대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진작 안 했어? 수상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야, 진호야, 형이야. 형님, 너 빚 있어? 네, 진명이를 은희 이름으로 한 이유가 너 빚 때문이라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얼마야? 3천만 원이요. 3천? 네, 10년 전에 친구 보증은 서주다가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씨들이 우리를 액조로 보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계속 시동생네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와도 말이 없고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변호사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내가 내일 알아볼게. 다음 날 남편이 회사 법무팀 과장한테 물어봤대요. 그 과장님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고요.
우리는 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빌딩 15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중혁입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차용증, 전세금 8억 원, 집 명의가 동서 혼자라는 것까지요. 변호사가 차용증을 꼼꼼히 읽었어요. 차용증은 제대로 작성되어 있네요. 시동생분이 채무자고 동서분이 연대보증인이군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남편이 물었어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집 명의가 동서분 단독이라는 게 걸리네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물었어요. 일단 집이 동서분 명의니까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그 집을 압문할 수 있어요. 근데 시동생분 명의가 아니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지금은 기다려보세요. 내년 초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안 주면 그때 소송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음은 조금 편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여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법이 우리 편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해 연말이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전화했어요. 동생, 나야. 네, 형수님. 연말인데 인사도 없네. 죄송해요, 형수님.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돈은 준비했어? 네? 내년 초에 준다고 했잖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동생? 형수님, 그게 뭐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조금 더? 언제까지? 3월까지요. 제가 그때까지는 꼭 됐어. 더 이상 안 기다려. 우리 소송할 거야. 형수님! 동서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전화 바꿨어요. 형수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희야, 너희가 우릴 뭘로 보고 있어? 1년 넘게 이자도 안 주고 원금은 언제 줄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형수님. 저희도 사정이. 됐어. 나 변호사랑 얘기했어. 소송 준비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잘했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여보, 우리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차용증도 있고 법이 우리 편이야.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님,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지급 명령이요? 네, 간단한 절차예요.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돈 갚으려고 명령하는 거죠. 일주일 후 시동생한테 법원 서류가 날아갔어요. 저는 그 사실을 시동생한테 문자로 알렸어요. 동생, 법원 서류 받았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1시간 후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소송하실 거예요? 응, 우리도 참고 참았어. 근데 너희가 너무하잖아. 형수님, 저희 정말 돈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 돈 받을 거야. 형수님, 제발요. 집 빼앗기면 저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조카도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돈에 갚지 그랬어.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새해가 밝았어요. 2025년이 됐죠. 근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시동생네 일 때문에 명절도 제대로 세지 못했어요. 남편 친척들이 모였는데 다들 쑥덕공론하는 게 느껴졌어요. 큰형님 네가 작은 형님 네한테 소송 걸었대. 에휴, 가족끼리 그러면 쓰나? 시어머니도 제가 너무하다고 했어요. 며느리, 동생네 사정이 어려운데 좀 참아줘. 어머니, 저희도 1년 넘게 참았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소송까지 해? 어머니, 저희도 노후자금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저는 그날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도 이해했어요.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친정 부산에 내려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시동생네한테 8억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8억? 미쳤니? 그 큰 돈을 왜 빌려줘? 가족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바보였어. 당연히 바보지. 돈은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 거야. 알아, 엄마. 근데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잖아. 그래, 소송 걸었어? 응, 지급 명령 신청했어.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내 딸이 고생이 많네.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부산에서 일주일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온 거야. 지급 명령이 확정됐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시동생이 이의 신청 안 하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가. 강제 집행이요? 응, 집을 경매로 넘기는 거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당신이 원한 거 아니야? 그래도 조카들 생각하면. 조카들 생각은 동서가 있어야지 왜 우리가 책임져?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시동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3월까지 꼭 갚을게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2월 중순이었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최진수 씨, 제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가요? 시동생 부인 김은희 씨 명의로 된 예금이 발견됐습니다. 예금이요? 네, 1억 5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5천? 그럼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집을 구입할 때 실제 가격은 7억이었습니다. 7억이요? 8억 아니고요? 네, 7억이었어요. 김은희 씨가 1억을 빼돌린 겁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동서가 우리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동서가 1억을 빼돌렸대요. 뭐?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값이 7억인데 우리한테는 8억이라고 거짓말했대요. 이 샤게님년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동서한테 전화했어요. 연희야, 나야. 네, 향수님. 너 1억 어디다 썼어? 네? 집값이 7억인 거 다 알아. 1억은 어디 갔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연희야, 대답 안 해? 형수님, 그게... 뭐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너 지금 우리 돈 1억을 훔쳐간 거야. 형수님, 저를 오해 마세요.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동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빚이 있었거든요. 빚? 네, 카드 빚이 1억 있었어요. 그럼 우리한테 말을 하던지 왜 몰래 빼돌려? 말씀드리면 안 빌려주실 것 같았어. 저는 기가 막혔어요. 연희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그게 말이 돼? 죄송해요, 형수님. 이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나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네? 각오해. 감옥 갈 준비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해. 우리가 이길 거야. 여보, 저 너무 화나요. 나도 그래. 근데 지금은 냉정해야 해.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동서를 고소하기 위해서요.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았어요. 피고 소인은 김은희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사기 금액이 1억 원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동서가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실에 들어가니 동서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어요.
형수님, 말 걸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은희 씨, 집 구입 당시 실제 가격이 7억 원이었던 거 맞죠? 네. 그럼 1억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제 빚 갚는 데 썼어요. 부채 상환이요? 네. 그럼 차용인한테 실제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어요. 동서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형수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싫어. 형수님, 제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그건 네가 생각했어야지. 형수님, 동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창피하게. 안 일어나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 1억을 훔쳐갔잖아. 그것도 가족한테서.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미쳤다고? 늦었어. 저는 동서를 뿌리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조사 끝났어요. 동서가 다 자백했대요. 잘 됐네. 이제 끝이야. 여보, 근데 조카들이 걱정돼요. 당신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동서가 한지 생각해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건 조카들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으니까요. 4월 초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은희 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입니다. 법원에서 소환장 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4월 15일 저는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 안에는 동서와 시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동서 옆엔 변호사가 있었고요. 피고인 김은희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동서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박미선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실제 집값이 7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8억 원이라고 거짓말해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고 동서 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어요. 근데 판사는 냉정했어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그 금액이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왔어요. 시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형수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동생, 이건 법의 영역이야. 내가 어쩔 수 없어. 형수님, 은희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그건 네가 생각했어야지. 형수님! 동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창피하게. 안 일어나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 1억을 훔쳐갔잖아. 그것도 가족한테서.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미쳤다고? 늦었어. 저는 동서를 뿌리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조사 끝났어요. 동서가 다 자백했대요. 잘 됐네. 이제 끝이야. 여보, 근데 조카들이 걱정돼요. 당신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동서가 한지 생각해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건 조카들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으니까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은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한다. 집행유예였어요. 감옥엔 안 가는 거였죠. 근데 피해자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아 경매에 붙인다. 판사의 말에 동서다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집은 안 돼요! 근데 법은 무정했어요. 판결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카들이 걱정됐거든요. 여보,
조카들 괜찮을까? 당신 아직도 그 걱정해? 동서가 알아서 하겠지. 경매가 진행됐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 나야. 네,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니? 지금요? 응, 지금 당장.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앉아.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통장이야. 10년 전 거. 10년 전이요? 응.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비로 3천만 원을 찾았었어. 네. 근데 그 돈이 없어졌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은희가 가져갔어. 네? 네 시아버지 장례식 날 은희가 내 방에 들어왔었어. 그때 통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야. 그럼 신고하셨어야죠. 신고? 며느리가 한 짓인데 어떻게 신고해? 가족망신이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가 시어머니 돈까지 훔쳤다니.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이미 쓴 돈인데. 근데 지금 네가 고소한 거 보니까 내가 말해야 할 것 같더라. 어머니, 며느리, 은희한테 속지 마. 그녀는 원래 그런 애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동서가 시어머니 돈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동서가 시어머니 돈 3천만 원도 훔쳐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통장 내역이랑 시어머니 진술 있어요. 그럼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절도죄로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갔어요. 어머니, 진술하셔야 해요. 알아,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경찰한테 10년 전 일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은희가 내 방에 들어왔었어요.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부엌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은희가 내 서랍을 열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랍 위치가 살짝 달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은행 가서 통장 정리했는데 3천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피의자가 김은희 씨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해요. 그날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은희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동서를 다시 소환했어요. 동서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저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경찰이 은행 기록을 조회했어요. 10년 전 그날 동서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그건 제 친정 엄마가 준 거예요. 친정 어머니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경찰이 동서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딸한테 10년 전에 3천만 원 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 들통 난 거예요. 동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김은희 씨, 절도죄가 치받습니다. 그리고 위증죄까지 해당됩니다. 아니에요, 동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절도죄와 위증죄까지 추가된 거예요. 검사가 강하게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신우의 돈을 사기쳐서 빼돌렸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습범죄자입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피고인 김은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는 지자한다. 실형이었어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법정이 술렁였고 시동생이 달려가 동서를 안았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우리가 이긴 거야. 여보, 이제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동서가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6억 5천에 낙찰됐어요. 거기서 제 몫인 8억 원과 이자를 모두 받았어요. 총 9억 3천만 원이었죠. 시동생이 조카들을 데리고 왔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카들이 제 앞에 섰어요. 고모, 미안해요. 너흰 잘못 없어. 너흰 엄마가 잘못한 거야. 시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수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희가 어머니 돈까지 훔친 줄은. 알아. 근데 동생도 책임이 있어. 부인이 하는 짓을 왜 몰랐어? 죄송해요. 이제 조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은희 엄마가 봐주신대요. 조카들이 불쌍했어요. 엄마가 감옥에 가고 집도 없어지고. 근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건 조카들 잘못이 아니지만 동서가 치러야 할 대가였으니까요. 동생, 조카들 잘 키워. 네, 형수님.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습니다. 시동생은 조카들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한 거야? 여보,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한 일은 정당해. 법이 우리 편이었잖아. 알아요. 근데 혹시 후회하지 마. 우리는 피해자야.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동서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25평짜리였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남편은 내년에 은퇴한대요. 여보,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글쎄, 당신이랑 여행이나 다닐까?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나야. 네 어머니. 은희가 교도소에서 편지 보냈더라. 그게요? 읽어보니까 정말 반성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늦었어요, 어머니. 알아. 근데 그래도 며느리니까 가끔 생각나더라. 저는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니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면회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저는 안 말릴게요. 고맙다, 며느리. 근데 저는 안 갈 거예요. 알아. 내 마음도 이해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동서가 저한테 사기친 게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여전히 사이좋은 동서로 지냈을까? 근데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남편이 거실로 왔어요. 뭐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남편이 웃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왜 행복하면 안 돼?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제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근데 처음엔 여보도 싫어했잖아요. 소송하는 거. 그때는 내가 좀 순진했지. 근데 동서가 한 짓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았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오늘은 2025년 10월 5일. 날씨는 맑음. 나는 오늘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는 신뢰는 복수가 아닌 정의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났어요. 동서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요. 출소까지 2년 정도 남았대요. 시동생은 조카들을 데리고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명절 때 얼굴 보지만 예전처럼 가깝진 않아요. 저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작년에 은퇴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가요. 건강도 챙기고 부부 시간도 가지고요.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북한산 갈까요? 좋지, 가죠! 등산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동서를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계속 당하고 살았겠죠. 돈도 못 받고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법으로 해결했어요. 정의를 세웠고요.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산꼭대기에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잘한 거야. 근데 가끔 후회돼요. 조카들 생각하면. 당신, 아직도 그 생각해? 조카들은 시동생이 잘 키우고 있잖아. 알아요. 근데 그래도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고.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더 큰 죄라는 것을, 신뢰를 배신하는 것만큼 나쁜 건 없다는 것을요. 동서는 지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겠죠. 시어머니 말로는 편지에서 매번 사죄한대요. 근데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에요. 동서 스스로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에요. 여보, 우리 내려가요. 응,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만 보고 살기로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요즘 가족 간 사기가 정말 많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네요. 법이 있어서 다행이야. 옛날 같았으면 억울하게 당하고 끝났을 텐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법이 저유 짓게 해줬어요. 정의가 실현되었고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당당한 승리자예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동서한테 배운 교훈을요.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태난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정직하게 떳떳하게요. 그게 제가 동서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